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하고 윤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유정은 흐린 눈으로 윤성민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신이 조금 혼미하지만 내 얼굴은 분명히 기억해. 윤성민은 십수년 전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을 종종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형편을 쥐어짜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 바로 박유정이었습니다. 당시 박유정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 22살의 학생이었고 윤성민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박유정은 꽤 엄격한 편이었지만 따뜻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윤성민은 다른 과외 선생님들과 달리 박유정이 자기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박유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성민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고 과외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성민은 울면서 박유정에게 작별을 구했고 박유정은 마지막 날에 너는 반드시 잘해낼 거야 하고 밝은 미소로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헤어지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윤성민은 대학에 입학했고 다시 졸업을 했으며 군 생활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은 건강 문제로 시골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윤성민은 회사에 취직해 나름대로 독립을 했지만 사회생활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던 그 어린 시절처럼 마음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유정 선생님 생각을 가끔 하기는 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행방도 몰랐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찾아뵙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윤성민은 퇴근 후 지하철역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간단한 식료품을 사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길 모퉁이에서 뭔가 소란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쓰러졌어요. 하고 누군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다가갔더니 허름한 옷차림의 여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인들도 모여 있었지만 대부분 당황만 하고 있었습니다. 윤성민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은 숨소리가 거칠었고 땀에 전신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하고 윤성민이 구조대원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주변엔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윤성민은 여성 곁에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의료진이 가족분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윤성민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일단 제가 응급실까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의료진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간단히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누군가 혈압이 상당히 낮습니다. 당 수치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윤성민은 모르는 사람임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이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성민은 접수 데스크에 보호자 대리로 등록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입원 수속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윤성민은 직장에서 받은 야근 지시를 뒤로하고 대신 병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응급처치를 빨리 해서 목숨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좀 더 찾아봐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성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깊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을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옅게 말라붙은 입술, 까슬해 보이는 피부, 곱게 뻗은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윤성민은 문득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인상인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어렸을 때 알았던 누군가와 닮은 건 아닐까? 혹은 그냥 피곤해서 생긴 착각이 아닐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 조금 더 안정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이제 면회는 가능한데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놀라지 마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심전도 기계에서 일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조금 더 또렷이 보이자 윤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와 눈 주변이 살짝 달라졌지만 저분 혹시 박유정 선생님 아니야?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수년 전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얼굴도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게다가 박유정은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적어도 30대 중반은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동명이인이거나 그냥 닮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이 계속 요동쳤습니다. 윤성민은 조심스레 환자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보라색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실팔찌는 예전에 박유정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보라색 정장을 입고 졸업식에 갈 거야. 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윤성민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박유정 선생님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것일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 궁금했지만 일단은 그녀가 무사히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윤성민은 밤새 병실 옆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환자분이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깐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박유정이 맞을까? 고민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는 했어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 집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성민은 침대 옆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제 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문득 환자의 눈이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녀는 초점을 잡지 못한 채 여기가 어디죠? 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병원입니다. 저는 보호자는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함께 와드렸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윤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과거에 알던 사람이라는 확신이 안 든다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 돌아가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계속 지켜봐줘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의료진은 이번 서류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거듭 제가 일단 임시 보호자로 처리하고 병실비를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했지만 지금 아니면 이 사람이 방치될 것 같아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과거에 큰 빚을 진 사람이 바로 박유정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혹시 실제로 그분이 맞다면 10수년 전 자신을 열심히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환자의 의식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윤성민은 매일 병원을 들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환자는 아직 기력이 없었지만 의료진이 병세가 서서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차츰 회복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퇴근 후 병실에 들러 인사를 하자 환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뜻밖의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핸드백이나 신분증 혹시 찾았나요? 윤성민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길에 쓰러져 계실 때 소지품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아, 그렇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성민은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윤성민은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박유정이라는 이름을 쓰시나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네, 박유정 맞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속으로 역시나 선생님이 맞으시구나 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윤성민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 잠시 과외를 받았었습니다. 하고 물었는데 박유정은 생각이 잘 안 난다는 표정으로 윤성민. 하고 반복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맑지 않아서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윤성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긴장했습니다. 일단 천천히 회복하시고 나중에 말씀 나누시죠. 지금은 쉬셔야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박유정은 조금씩 병실에서 걸을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습니다. 윤성민이 병문안을 왔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아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이유로 쓰러졌는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흐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당분간은 쉬면서 회복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몸도 돌보고 과거 일도 천천히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 증명 문제,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등이 한꺼번에 부담으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컨디션이 나아져 퇴원이 가능해졌을 때 박유정은 막막해하는 표정으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예전에 지내던 집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제가 떠났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고민 끝에 당장 마땅한 곳이 없으시면 제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볼게요. 제 자취방은 좁긴 한데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또 위험하잖아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윤성민도 방 한 칸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박유정을 길바닥에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박유정은 매우 미안해하며 부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빨리 일자리 찾고 보답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몸 회복이 먼저예요. 돈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은 윤성민 자신도 크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맞으시니 내가 꼭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힘들었던 시절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박유정은 윤성민의 자취방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윤성민은 낡은 접이식 침대를 방 한 구석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한 박유정은 초반엔 식사도 제대로 못할 만큼 허약했지만 조금씩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윤성민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기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박유정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조금씩 돕는 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에 둘이 간단한 국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윤성민이 선생님은 예전에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저희 집이 꽤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언제나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대학 등록금 걱정에 매일 마음고생했어요. 그래서 과외 아르바이트가 절실했거든요. 그래도 널 만나면서 보람을 느꼈던 기억은 있어요. 밝고 열심히 하던 아이였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성민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너는 기회만 주어지면 잘해낼 아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유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그게 이런 상황이라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성민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나아서 다시 자리 잡으면 되죠. 저도 그렇게 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하셔서 새로운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정말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윤성민은 점점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벅찼는데 박유정이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의무감뿐 아니라 순수한 감사와 인간적인 애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박유정은 서서히 회복하면서도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최근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윤성민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간혹 밤에 잠에서 깨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성민은 그럴 때마다 애써 못 들은 척 넘어갔지만 속으로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성민이 퇴근 후 집에 들어가 보니 박유정이 방 한쪽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엔 비청산 독촉장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고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윤성민이 조심스레 다가가 선생님, 혹시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큰 돈은 없지만 하고 운을 뗐습니다. 박유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에야 박유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었어.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빚까지 겹치면서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잘 안 됐어. 그러다가 병까지 얻게 됐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며 버텼는데 윤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다행이야. 사실 길에 쓰러져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 그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빈혈도 심했거든. 몸 상태가 최악이어서 구직 활동도 못하고 이젠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윤성민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이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고맙다. 라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윤성민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했고 복지센터나 쉼터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박유정은 몸이 조금 더 나아지자 직접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력 공백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니 취업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정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부터 뛰어들었습니다. 마트 진열 직원, 카페 설거지, 전화상담 보조 등 가능한 일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윤성민은 늦은 밤 퇴근 후에도 박유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면 함께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박유정은 허리 통증과 빈혈 때문에 다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검을 해보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 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윤성민은 되려 다행이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하니 걱정을 덜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나 구해줬을 때만 해도 난 내가 어떤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람이 너무 지치면 모든 게 끝장처럼 보이는가 봐. 윤성민은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쓰려졌습니다. 선생님, 이젠 그런 생각 말고 우리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요. 언제까지나 이런 고생만 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도중 박유정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성민도 사실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배들에게 시달릴 때가 많았고 월급은 적었으며 언제 잘릴지 몰라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박유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다 보니 이전보다 마음이 꽤 든든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박유정이 공부를 가르쳐주며 희망을 심어줬듯이 이번에는 윤성민이 일상적인 부분에서 박유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성민에게도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윤성민은 회사 동료에게서 이번 주말 봉사활동이 있는데 혹시 같이 갈래?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윤성민은 문득 선생님과 함께 가면 어떨까? 기분 전환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선생님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유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나도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면 가보고 싶어 라고 수락했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고 봉사활동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나 직장인처럼 보였고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룹별로 나누어 동네 골목을 돌며 어르신 댁을 청소해 드리거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윤성민과 박유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명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담당한 어르신은 허름한 단층 주택에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방 안은 쓰레기와 오래된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박유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지내던 열악한 환경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직접 보는 것이 낯설었는지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온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직접 솔선수범해 창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윤성민도 마스크를 쓰고 휴지봉투를 챙겨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은 미안하다며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치우질 못했어. 고맙네, 고마워. 라고 연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어르신께 물을 건네며 지금부터라도 통풍 잘 되고 환기도 자주 하셔야 해요.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르신은 자네 목소리 들으니 내 손녀 생각이 나는군. 이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유정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을 어느 정도 치운 뒤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자 어르신도 조금은 밝아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날이 또 오다니 정말 고맙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유정은 내가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선생님이 힘이 됐습니다. 저 어르신도 다시 살아갈 희망을 느끼셨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유정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내가 오늘 느낀 것들을 좀 적어두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그녀가 다시 무언가에 열의를 보이는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 박유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의 리듬이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 박유정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교육센터에서 보조 강사를 뽑는데 혹시 해볼 생각 있느냐? 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유정은 망설였지만 윤성민이 예전에 저 가르치실 때처럼 잘하실 거예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면접 봐보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박유정은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냈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대학 시절 교육봉사와 이전 아르바이트 경력 등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면접날 박유정은 오랜만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면접관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중년의 여성,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면접관이 교육 보조 강사로서 어떤 역량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유정은 긴장한 목소리로
학습 지도가 주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외 경험이 있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젊은 남성 면접관은 이력서의 공백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공백이 꽤 길어 보이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으실까요? 박유정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회복했고 교육 분야에서 다시 일하고 싶은 열정이 큽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지만 어느 정도 진심을 느꼈는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교육센터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보조 강사로서 학생들을 보필하고 간단한 교재 정리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정규직은 아니었고 시급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유정에게는 무척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윤성민, 합격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윤성민은 환한 얼굴로 정말 축하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집안은 작았지만 그날은 마치 큰 축제라도 벌어진 듯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유정은 일에 열중했습니다. 아직 체력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최대한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도 점점 그녀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몇몇 동료 강사들도 우리 센터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네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만큼 학생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이런 칭찬에 아직은 어색해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윤성민과 박유정의 관계도 점차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둘은 여전히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사 분담을 나누고 각자의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윤성민은 선생님, 아니, 이제 그냥 유정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유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래, 그래도 되지. 이제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성민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생님이라는 존경과 애정이 공존했습니다. 하루는 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박유정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오늘 애들 참 에너지가 대단하더라. 나도 덩달아 체력이 소진됐어. 하고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물 한 잔을 건네주며 그게 바로 선생님만의 매력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다가오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유정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질문할 때마다 옛날에 너 가르치던 생각이 났어. 그땐 내가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니 고생이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컸죠. 정말 고마운 기억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유정에게 남아있는 빈 문제와 과거의 사정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독촉 전화가 종종 걸려왔고 그녀는 지급 유예를 요청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교육센터 일만으로는 금전적 여유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윤성민이 본인 월급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박유정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내가 나를 집에 머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신세를 지고 있어. 빚을 더 얹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윤성민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부서를 통폐합하고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퍼졌습니다. 윤성민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집에 돌아온 윤성민은 피곤한 기색으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유정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윤성민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할지도 모른대. 나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박유정은 놀란 눈빛으로 설마 당장 내가 잘리지는 않겠지. 너도 열심히 일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열심히 한다고 안전한 건 아니잖아. 세상이 그렇더라고.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유정은 자신 때문에 윤성민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유정은 잠에서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얹혀 살면서 윤성민에게 짐만 되는 거 아닐까? 빨리 독립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문득 예전 과외 시절에 윤성민의 집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윤성민의 어머니가 매번 식비를 아끼는지 반찬 가짓수가 적었고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유정이 과외비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깎아주면 어머니는 괜찮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라고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족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지금 내 모습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윤성민은 구조조정 1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안심할 순 없었지만 일단은 당장의 해고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회사도 최소 인원으로 업무를 유지하려 했기에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윤성민은 매일같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했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면 박유정이 따뜻한 차를 내주곤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센터에서의 박유정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책임감이 인정받아 센터장이 정식 강사로 채용을 검토하고 싶다. 고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직이지만 보조 강사 때보다 보수가 올라가고 업무 범위도 넓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박유정은 그 소식을 윤성민에게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정식 강사가 되면 빚을 조금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서 자립도 해볼 수 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왠지 모르게 서운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나가면 아쉽겠네요. 하지만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윤성민이 퇴근에 집으로 들어서자 박유정이 인상을 쓰며 어딘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또 안 좋아진 것 같아. 아침부터 욱신거리더니 지금은 잘 못 걷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깜짝 놀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무리가 쌓인 듯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물리치료와 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유정은 정식 강사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몸이 아프다니 속상했습니다. 윤성민은 그녀가 낙담할까봐 계속 옆에서 이제 조금 쉬면서 치료받아요. 건강이 우선이죠.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박유정은 정식 강사 되기 전에 중요한 시기인데 또 이런 일이 생겼어. 라며 자책했습니다.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은 뒤 박유정은 다소 좋아진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도 그녀의 상황을 이해했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줄 테니 천천히 적응하세요. 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윤성민은 더욱 바빠진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박유정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동행하거나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줬습니다. 가끔씩 서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식탁 앞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지친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과거 선생님과 제자 관계였던 두 사람이 어느덧 같은 성인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성민은 마음속으로 점점 커져가는 감정을 느꼈지만 선생님을 돕는 입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박유정 역시 제자였던 아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둘은 함께 장을 보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며 박유정이 우리 오늘은 찌개를 끓여볼까? 너도 좋아하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윤성민은 좋죠. 재료 많이 사서 만들어 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반가운 표정으로 성민아. 여기서 뭐 해? 누구랑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윤성민은 당황해서 그냥 같이 사는 누나? 아니 선배? 아니 하여튼 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유정도 웃어넘겼지만 친구에게는 왠지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중에 뭐 한번 보자.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둘은 장을 마저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괜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득 서로에게 품은 감정이 분명히 있음을 실감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올라오자 박유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사실 나도 너한테 고마움 이상으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 입장이라 좀 혼란스러워. 과거에 내 과외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윤성민은 놀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 아니
유정 씨를 그냥 도와주고 싶은 아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만 뭔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망설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연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유정은 내가 빚도 있고 아직 몸도 완벽하지 않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감정을 들이밀면 혹시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아직 회사 사정이 불안하고 여러모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처럼 서로를 돕고 응원하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깊은 얘기를 나누었고 한층 더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 후로 둘의 일상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들었지만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아침 식탁에 간단한 쪽지를 남긴다든지 퇴근길에 작은 간식을 사온다든지 하는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박유정은 가끔 무리해서 허리가 아프면 윤성민이 무조건 눕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요. 라고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해하는 마음에 박유정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윤성민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든든히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점점 박유정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성적이나 학업 태도가 개선되는 아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센터장은 정식 강사 계약을 좀 더 연장하면서 혹시라도 정규직 전환 기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그 얘기에 크게 기뻐하면서도 내가 오래 자리를 비우거나 건강 문제로 또 폐를 끼칠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도 이미 그녀의 성실함을 잘 알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성민은 회사에서 더 높아진 업무 강도를 견디며 조금씩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회사에서 핵심 인력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윤성민은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종종 야근도 했지만 점점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상사는 성민 씨, 고생한 만큼 성과가 보이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봅시다. 라며 다독였습니다. 윤성민은 마음 한편에 박유정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이 사람과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득 윤성민의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윤성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수도권으로 올라와 독립을 했고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전화통화 정도만 가끔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바쁜 핑계로 뜸했습니다. 윤성민은 박유정에게 주말에 부모님 댁에 다녀올까 해요. 같이 갈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유정은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윤성민이 물론 무리는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도 한번 바람 쐬고 전체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덧붙이자 망설이다가 그럼 같이 가볼까? 라고 수락했습니다.
그 주말 둘은 기차를 타고 꽤 먼 시골로 향했습니다. 윤성민의 부모님 댁은 작은 주택이었고 주변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반가워하면서도 박유정을 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윤성민이 예전에 저 공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고 지금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자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어머나 세상에. 그때 그 젊은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고 어른스러워지셨네. 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역시 힘든 형편이었지만 당시 과외 선생님인 박유정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때 사정이 안 좋아서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렸는데 오히려 다시 만날 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유정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저도 그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으로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뭐가 감사해요. 그땐 형편이 안 돼서 죄송한 게 많았지. 그래도 우리 성민이 공부 붙잡아줘서 고마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아버지는 마당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박유정은 음식 준비를 돕고 싶었지만 허리 사정이 있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면서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쉬어요. 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박유정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 같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은 무슨 일 하시나요? 라고 물었고 박유정은 교육센터 보조 강사로 시작해 이제는 정식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잘하셨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보람도 있고 예전에 성민이 가르치실 때도 정말 열정적이셨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유정은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습니다. 윤성민은 그 광경을 보며 정말 가족 같네라는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텃밭에서 따온 채소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싸주셨습니다. 윤성민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저희가 다 못 먹어요. 라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도시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며 억지로 넣어주셨습니다. 기차역까지 바래다 주며 둘이서 잘 지내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성민과 박유정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유정은 창밖의 논밭 풍경을 바라보며 참 따뜻한 분들이시다. 나한테까지 이렇게 잘해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제가 잘한다고 부모님께 자랑은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기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후로 둘의 관계를 부모님도 어느 정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전화로 유정 선생님, 건강은 좀 괜찮으시니 힘든 일 있으면 너도 신경 써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성민은 알겠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박유정과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따뜻한 호의가 오가면서 박유정도 예전보다 훨씬 마음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늘 좋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박유정에게 빚 독촉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소액씩 갚아왔는데 채권사가 갑자기 일시 상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최소한 연체금과 이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박유정은 겁이 났지만 혼자서 해결해 보려 애썼습니다. 카드론과 사채가 섞여 있어 복잡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워낙 커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성민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우리가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죠. 채무통합이라든지 법률 상담 같은 것도 받아봐야 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유정은 너에게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고집했습니다. 윤성민은 고민하다가 여러 정보를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개인회생, 절차나 채무 재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성민은 박유정을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유정 씨. 이런 문제를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빚을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일을 하면서 천천히 갚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더 심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울먹이며 미안해. 내가 아닌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성민은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박유정은 울음을 터뜨렸고 윤성민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시간 날 때마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고 면담 예약을 잡고 어떻게 상환 계획을 세울지 논의했습니다. 박유정은 일상 업무 외에도 이런 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윤성민이 옆에서 든든하게 서류 작업을 도왔습니다. 박유정은 그런 윤성민에게 내가 언제 다 갚지? 하고 걱정했지만 윤성민은 지금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즈음 박유정은 교육센터에서 정식 계약 연장 및 급여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센터 측에서 그녀의 근무 태도와 성과를 높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빚상환에도 큰 도움이 될 소식이었습니다. 박유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조금씩 빛을 보는구나.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성민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를 줄여나가면 한결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즈음 윤성민의 회사도 다행히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어 구조조정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성민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낮 없이 업무를 처리한 덕분에 약간의 승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높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팀장급 보조 역할을 맡게 되어 월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윤성민은 이 소식을 박유정에게 전하며 이제 우리 둘 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활짝 웃으며 그래, 고생 많았다. 너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언제 한번 우리가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그동안 고생만 했잖아. 라고 제안했습니다. 윤성민은 당장 여행 갈 여유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 짧게라도 주말에 다녀오자.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갈까? 라고 했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작은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유정은 인터넷에서 펜션과 기차 시간을 알아봤고 윤성민은 회사 일정만 조율하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한 번도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었기에 설레고 또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갑자기 윤성민에게 일이 몰렸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였고 주말에도 출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여행은 미뤄졌고 둘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윤성민은 프로젝트만 끝나면 꼭 가자. 조만간 다시 날짜 잡자. 라고 약속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윤성민은 과로로 몸살이 났습니다. 고열에 두통까지 겹쳐 회사에서 조퇴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겨우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박유정이 깜짝 놀라 체온을 재보니 39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윤성민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간간히 미안해, 나까지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유정은 지금 그런 말 할 상황 아니야. 빨리 나아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유정은 윤성민 곁을 지키며 물을 수시로 갈아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열이 잘 내리지 않자 응급실에 갈까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해열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고 열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윤성민은 진이 빠진 표정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내가 내 덕에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보답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성민은 그 말에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뒤 겨우 열이 내리고 몸 상태가 돌아오자 윤성민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상사는 이번엔 내가 좀 도와줄 테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도 아침 저녁으로 윤성민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시간 속에서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행은 또다시 미뤄졌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박유정이 교육센터에서 정식 강사로 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빚 문제도 채무 조정을 통해 조금씩 해결되고 있었고 건강 상태도 비교적 안정되었습니다. 윤성민도 회사에서 승진의 일에 몰두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둘만의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이제 작은 영화관에 가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정도였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결혼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점이 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성민은 부모님이 언제 내려와서 상의 좀 해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 문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심 박유정과의 결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 채무를 다 갚지 못했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떠올리면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박유정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윤성민 집에 과외를 하러 다녔을 때만 해도 윤성민은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자 자신을 지탱해주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 과거의 스승 제자 관계, 빚 문제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 둘은 마침내 오랜만에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을 예약했고 동이 트기 전 일찍 일어나 기차를 탔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해가 비쳐 들어오자 박유정은 우리 이렇게 여행 오는 게 몇 년 만이지. 아니, 사실 처음이라고 해야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그렇네요. 과외 선생님 시절엔 상상도 못했겠죠. 라며 웃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얀 파도가 눈부셨습니다. 둘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박유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이런 풍경 보러 오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내 옆에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성민은 선생님이 아니라면 제 어린 시절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모래사장에 앉아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유정은 나 사실 내 부모님께 죄송해. 예전에 내가 더 잘해드리지도 못했고 지금도 이렇게 너한테 의지하고 있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윤성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모님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선생님 덕에 힘이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유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윤성민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정 씨, 우리 앞으로는 더 깊이 생각해 볼래요? 미래를 함께하는 거, 결혼 같은 거 말이에요. 박유정은 놀란 듯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당장 결혼이라는 제도가 겁이 나기도 해. 내가 아직 빚도 다 못 갚았고 남들처럼 안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윤성민은 작게 웃으며 천천히 하면 돼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해도 되고 가정의 형태는 우리의 방식대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서로 같은 꿈을 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조금씩 이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박유정과 윤성민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여전히 돈 문제나 건강 문제, 그리고 회사 일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유정은 교육센터에서 학생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전했고 윤성민은 회사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일에 임했습니다. 주말이면 간단히 시골 부모님 댁을 찾아가기도 하고 적은 비용이라도 아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간소한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둘 다 세련된 예식장은 부담스러워했고 작은 꽃장식과 함께 편안한 복장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윤성민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이 며느리가 된다니 생각해보니 기분이 묘하네 라고 농담처럼 말씀했습니다. 박유정은 웃으며 앞으로 가족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옆에서 윤성민은 비로소 마음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십수년 전 자신에게 희망을 심어주던 과외 선생님이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우연히 재회했을 때 그들은 둘 다 절망적인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통해 조금씩 살아갈 희망을 찾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인연을 굳게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과 제자로, 현재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동반자로, 그리고 미래에는 같은 길을 걷는 가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삶이 때론 고달프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서로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겠다고 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이었습니다. 살면서 또 다른 고비가 온다고 해도 예전처럼 쓰러져도 서로 일으켜줄 것이고 지켜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충분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십수년의 시간은 둘을 떼어놓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박유정과 윤성민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시작된 재회는 희망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둘이 함께 웃으며 회상할 날이 오면 박유정은 아마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너무 힘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졌지만 결국 제 제자가, 아니, 제 인생의 반려자가 저를 구해줬다고요. 윤성민 역시 웃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릴 때 공부도 인생도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한때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움을 받는 아이였다는 사실조차 아주 오래전 추억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들만의 속도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과거 스승과 제자를 이어준 그 인연의 끈은 어느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강한 유대가 되었습니다.